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손민호입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일간 이어지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도시와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활동, 생활 패턴, 그리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타격을 입혔죠.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및 경제 위기, 자연의 훼손과 기후 변화,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도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도시는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갖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는 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이번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최에 앞서 비엔날레의 핵심 주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자연과 도시, 어떻게 화합될 수 있는가입니다. 과거의 자연은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리된 세계였지만 이제는 지구상에 인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자연은 오히려 인간의 통제 아래 잘 가꾸어진 공원처럼 인공적인 풍경이 돼가고 있는데요. 뉴욕의 하이라인과 서울로 7017처럼 버려진 철로와 고속도로가 공원이 되기도 하고요. 건물의 옥상에는 또 정원이 자리 잡기도 하죠.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인공과 자연의 키워드를 통해 도시와 자연의 화합을 제시하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참여 작가들이 제시하는 화합의 방향성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인공적으로라도 자연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오히려 인간은 손을 떼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해답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깊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재승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확장하는 만큼 자연환경은 꾸준히 훼손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비롯한 많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들은 자연환경의 회복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각종 공원을 조성하고 건물의 옥상을 녹지로 만들고 이런 인공적인 방식으로라도 도시의 개발과 확장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상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고 더 이상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대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화합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 문제를 놓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사실은 이게 그 도시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도시권 계획 같은 것들을 해요. 네. 어떤 그 유래가 되는 것들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에버네즈 하워드라는 사람이 그런 플랜을 만듭니다. 뉴타운 플랜, 그린 시티 플랜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중심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그린벨트,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어떤 광역적인 개발을 그 사람이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 플랜에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나왔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약간 좀 정치적 이유 또는 그 특정 시점의 이유로 이제 그린벨트가 훼손되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도 약간 그린벨트를 훼손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양면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환경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때 보금자리 주택을 안 했다고 하면은 부동산 폭등을 아마 더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 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우선 철학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할 때
이 주거권하고 네. 그다음에 환경권에 대해서 이 도시를 관리하는 주체, 이거는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새로운 거버넌스 안에서 우리가 ESG 차원에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거버넌스 안에서 서울이 어차피 이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 안에서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네. 주택 짓기가. 그러면은 경기권에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 교통망은 어떻게 할 것이며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래서 그런 좀 철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그린벨트가 외국에서 수입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양 조선시대에 우리가 성저 심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양 도성이 성곽에 있잖아요. 거기서 심리 대략 4km예요. 거기서 개발행위 중지시켰어요. 거기서 벌목도 안 됐고 네. 성묘에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린벨트 유산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네.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제가 세종 그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 만들 때요. 네. 그 가운데다가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공원 녹지들이 많은 도시를 제일 중심에 하나 다 놓게 설계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너무 많은 사람들, 공무원을 포함하여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도시 차 없이 어떻게 도시를 운영하냐, 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죠. 네. 근데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폭탄이 그거에 이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차량 2부제를 할 정도로 네네네. 그냥 홀짝으로 차를 사용해라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미세먼지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이 차를 아예 끌고 나오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뭐 유럽은 이미 너무 많은 도시가 하고 있더라. 네. 더 혁신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 세종 옆에는 네. 합강 습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그 옆에 금강이 흐르고 미호천이라는 강이 만나는 곳에 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가 미세먼지의 3분의 1을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습지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전체 미세먼지의 3분의 1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숲이 있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의 3분의 1이 해결되고, 그리고 도시 내에 차량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체 발생하는 미세먼지 3분의 1 정도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미세먼지 문제가 거의 자연 덕분에 해결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들의 그 생태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인간은 그로부터 좀 분리되거나 놔두거나 혹은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도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자연이 옆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자연 덕분에 네. 해결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되게 중요한 대립되는 화두를 네. 던지셨는데, 네.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생태계라면 네. 인간이 좀 다시 네. 복원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재활이 가능하도록 네. 인간적 개입이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아직 그러지 않은 곳들은 저는 그냥 인간이 자연을 엿보는 정도의 존재. 네. 저는 동물원이 사라지고 네. 도시의 동물원이 사라지고 결국은 사파리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동물을 만나는 게 그나마 적정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있고, 그렇지만 구경은 할 수 있지만 구경은 할 수, 침범은 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살펴보고 네. 엿보고 네. 교육적인 효과들은 누리되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 그런 노력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지금 물론이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 문제를 논할 때 지구가 인류세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인류세가 정확히 뭔지 좀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약간 비공식적인 정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사람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네. 기후라든지 아니면 생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변화를 입은 네.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시작 포인트로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얘기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 워낙에 큰 인간의 어떤 액티비티, 특히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큰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네. 거기부터 이제 시작점을 삼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 일본의 그 원자폭탄 투하된 다음에 네. 토지에서 방사능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 시점부터 잡는 사람들도 있어서 근데 저는 이 시점의 문제보다는 이제 인류세란 용어가 나온 것 자체는 이제 사람의 활동이라는 것이 과거와 네. 다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특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그 네. 좀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인간은- 굉장히 먼 후손들이 네. 예, 지층을 탐구하고 땅을 파봤는데 네. 예, 호모사피엔스의 어느 시기가 지구상에 살았는데 그 시기에 플라스틱이 난무하고 그래서 그 지층에 그것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네. 인간이 살았던 시대들을 구분할 때 네.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요소들로만 굉장히 좀 인간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그러니까. 그런 그 종이 있었구나 인간이라고 네, 이렇게 희한하게 기록이 절대 될 썩지 수 않는 있겠네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남겨야 되는 건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었을 텐데 다른 그러니까요. 유산을 네. 남겨야 되는데 그리고 과도하게 다른 생명체들을 먹어치웠고 그래서 그 뼈 잔해들이 남았고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부끄럽죠. 네. 근데 그 도시 안에서 아까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거가 그러지 않은 거 말씀하셨는데 인공과 자연을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왜냐면 아예 다 배제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그러니까 자연이 없는 그냥 도시 안에서만 사는 게 가능할까? 저는 아닌 거 굉장히 불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과 자연을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네. 너 질문이 어려워서 사실 환경대학원이 인공과 이제 자연 환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목표를 맞아요. 갖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류세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게 아마 지금 경계 자체가 좀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환경이라든지 생태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높은 것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그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침해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이제 신경 건축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네. 그 분야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공간들이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 생각, 인지, 행동,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인공적으로 만든 건축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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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건축은 매스 스터디, 그러니까 그 물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공 건축물들을 만들까에 되게 집중을 하고 정작 그 공간을 활용할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고 그 네. 특별한 공간 안에서 행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건축가에서 인간을 가르치는 학문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환경심리학 뭐 이런 정도.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인간을 이해해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줄지를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건축가야말로 진짜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어야 네. 해요. 네, 예, 네. 근데 그 신경 건축학에서 앞으로 인간이 그런 인공물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first principle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필리아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 살았든 네. 아니면 뭐 시골에 살았든 네. 자연과 함께했든 인간인 이상 네. 이 호모사피엔스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노출되어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한가요?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파트촌에서 태어났어.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네, 자연 환경과 가까이 있는 도시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시골 출신 아니어도 아니어도. 예, 시골지 도시지 네. 예, 나눈다고 했을 때 심지어 도시쥐조차도 음. 예, 나는 도시쥐 타입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연 환경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이 늘고 네. 예, 훨씬 더 삶의 치유의 질도 힘이 있죠. 자연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특별한 병에 걸렸을 때, 뭐 네. 치매 환자들이 네, 사는 맞아요. 요양원은 예, 자연 산책하는 그 뭐 길에 예, 자연이 훨씬 더 많고 네. 또 뭐 발코니에서 언제든지 나무를 볼 수 있고 이럴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정도가 그렇지 않은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도시와 건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인공과 자연을 어느 정도 어떤 관계를 맺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저는 그 first 네. principle이 될 정도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당연히 이제 그 개입하는 정도는 다르겠죠. 네네네. 이거는 인간만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대개의 다른 자연 생명체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생태계를 자기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이 만들어낸 이 도시 문화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되게 훌륭한 발명품이거든요.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공물이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결국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연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관계 맺기를 어떤 영역은 이거는 좀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놔두자. 어디는 엿보기만 하자. 뭐 어디는 조금 더 개입해서 그 자연 안에 인공물 좀 넣자. 어떤 곳은 인공물 안에 자연을 좀 들여오자. 뭐 이런 개입의 정도를 달리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도시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비율이야 그 도시의 시민들의 합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든 룰이라는 건 없을 거고, 그냥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어떤 정도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연과 함께 할 때 우리 도시도 지속 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서 네. 그 정도를 시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네. 또 건축가와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구현해내고 네. 하는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네.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우리 살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살자고 막 이제 침범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거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를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중인 것 같아요.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고. 앞서 자연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시만의 자연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구역은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도시 내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데요.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악화되는 주택 위기로 인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을 풀어서 그 자리에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연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인간의 거주권이 우선인가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권하고 환경권의 대립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는 정부 정책 실패라고 봐요. 정부 정책 실패고,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는 자꾸 주장이 나오는 것들, 저도 약간 거기에 약간은 찬성합니다. 지금 시대적 그 상황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주거권이 굉장히 훨씬 절실한 상황이라서 찬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그 지역의 크기가 지금 이 정도까지 과도할 필요는 없어서 그건 좀 전자입니다. 전자입니까? 네, 전자여서 왜냐면은 지금은 사실 패닉 바잉이기 때문에 패닉이라는 건 사실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왜 패닉이고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 재화로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 기준금리 또는 이제 그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 지금 마을금고 수익률 보면은 신협이나 뭐 농협 같은데 지금 2.5%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강남권 지금 지금 수익률은
1.2에서 1.5예요. 1.0도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패닉 상태예요. 근데 서울 안에서 지금 그 공급이 내년하고 후년에도 아마 굉장히 안 일어나는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린벨트 다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 사인이라도 명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10년치 또는 20년치에 대해서 네. 서울시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같이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장기적인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는 정부가 유휴부지를 계속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랜드뱅킹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는 뭐 그린벨트를 확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지속적으로 경기권이건 아니면 서울 요지건 간에 나중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팍 튀는 순간에 우리 이거 개발할 거야 그러면 우선 잠잠해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린벨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저는 약간 좀 너무나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에 대해서 또는 그린벨트를 안 푼다고 하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하고 지구하고 이제 용산공원이 굉장히 땅이 커요. 네. 거기 10%만 개발을 해도 네. 제 생각엔 한 10,000채에서 20,000채가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 푼다고 하면 약간의 합리적인 좀 대안 같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네네. 예. 아무것도 안 하고는 해결이 안 되니 지금 뭐 약간의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현명한 방법으로 그렇죠. 뭐 훼손이라기보다 조금 그 구역을 줄이거나 예.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지금 그렇죠. 하시는 제가 거죠? 만약에 이 논의를 2010년대 초중반에 했으면 저는 그린벨트 풀지 말자는 얘기를 했겠죠. 네. 예. 지금은 약간 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주거 공간들을 확장하고 있는 이 일들이 녹지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의 공간들을 기존에 있는 도시 내에서 재배치를 한다거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유부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네. 그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죠. 이런 문제들을 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저는 중요한 게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그린벨트 같은 공간들은 우리 세대가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저는 다음 세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들을 위한 땅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래서 미래 세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에는 지금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은 받는데, 네. 근데 그들은 참정권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세대를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8살 이하의,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거나, 이제 조만간 태어날 세대 정도가 미래 세대인 거죠. 그들은 우리의 의사결정에는 너무나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미래 세대가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네. 그건 뭐여야 되냐 네. 하면 전 대표적인 예가 그린벨트 같아요. 네.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네. 최소한 우리가 이미 개발한 도시 내에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미래 세대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도시의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부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공원이고 녹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좀 융합적으로 함께 섞일 수 있다면 굳이 그린벨트 그 개념도 없어지는 일이 올까?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상상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그린벨트라는 개념은 네. 도시의 성장을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좀 작은 단위로 보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조닝처럼 네네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 차원에서의 어떤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린벨트는 사실은 어떤 도시가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적절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도시계획적인 전략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서울이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이 조닝 체계가 약간 좀 유연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 주택 있으면 주택엔 카페도 안 되고 딱 그래요. 아. 주택 있고 상업용지 있고 웨어하우스 딱 끝이에요. 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에서 1종 전용 주거 빼고 2, 3종에서는 사실은 술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 공간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2, 3층 단독 다세대 가구도 부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근생을 넣어볼 수가 있어요. 오피스가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나름의 이 좀 저는 유연한 그 체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전히 도시 안에 그 이런 생태 차원에서 뭐 생태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신동 쪽에 이제 봉제 공장들을 도와주는 일을 2011년부터 했어요. 네.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지역이 바뀌는 거를 보면은 원래 창신동에 있는 봉제 공장들은 70년대까지는 이제 동대문 시장이 2, 3층에 있던 데예요. 그게 이제 분화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가면서 창신동, 신당동 이렇게 딱 흩뿌려진 거거든요. 근데 가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공원이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그 주거지로서도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동대문 시장 근접이기 때문에 공장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불법 증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유휴부지 조금만 빈 땅이 있으면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난개발이.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놀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약간 좀 약자를 위한 어떤 공간들, 그 청소년도 약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좀 도시 안에 심을까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저는 그 건축하시는 네. 그 조민석 소장님하고 같이 DMZ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최재은 작가님하고 이제 같이 한 건데 뭐냐면 DMZ를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건드리지 못하게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보존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으면은 이 자체가 그 보물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훌륭한 생태계를 유지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일단 좀 알게 됐고, 두 번째는 그래서 거기 땅굴이 있어요. 북한이 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땅굴 예, 철로도 있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게 잘 그대로 나름 보존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공간들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노르웨이인가 북유럽의 어느 나라 보면은 씨앗 저장소가 있거든요. 전 네네. 세계에 멸종될 수도 네.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씨앗들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있죠. 동아에도. 네, 그래서 그 정말 지진, 홍수, 어떠한 자연 재난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곳에 네. 예, 씨앗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 생태를 보존해 놓았는데 그래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하는 네. 일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도 네. 그 땅굴에다가 네. 그런 그 DMZ에 있는 생태계들 또 심지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식 네, 그런 것들을 거기다 저장을 해서 그 땅 새로 뭘 짓지 말고 땅굴의 안에다가 그거를 집어넣고 그 공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DMZ에 있는 자연 생태계 또 거기 있는 씨앗들 이 생명체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까지 그걸 잘 보존할까 그리고 인류가 멸망해도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출발하면 다시 빨리 잘 복원할 수 있게 할 만한 엄선된 지식을 거기다가 저장해서 넣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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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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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걸 해보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고민이 그거예요. 자연과 인공물이 이런 정도로 화합하면 저는 되게 좋은 모델 같거든요. DMZ가 있고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네. 인간이 훼손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씨앗 저장소 정도로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활용 공간도 되고 네. 사람들이 그거를 산책로처럼 그 자연을 밟지 않고 굉장히 위에서 걸으면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네, 네, 그런 네.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네, 네, 네.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모범 사례, 네. 예,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네요. 맞아, 우리가 자연과 이런 정도의 관계 맺기를 해도 괜찮겠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 태도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사실 그린벨트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이고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완전히 커지는 거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계속 사람은 뭐 도시를 확장해 나갈 텐데 네. 어느 시점인가 거기를 건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자연을 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린벨트가 됐든 아니면 도시 안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에서 걸으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지구는, 이 지역은, 이 땅은 인간 거야 라는 생각 자체에서 출발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건데 우리가 잠깐 여기 와서 같이 쉐어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방해되면 그냥 깎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냥 집 지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린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땅 주인이란 말을 좀 바꿔야 되겠네. 주인이 아니지. 그거 아세요? 빌렸어야지. 페루에서는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쿠스코라는 도시가 굉장히 집값이 싸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많은 사람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하나 사야겠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럼 여기 와서 아예 자리 잡고 살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다 집 하나 해놓고 가끔 놀러 오고 또 여기 한국 사람도 여행 오면은 여행객도 머무르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페루에서는 그 땅을 그 약간 인디오들의 그 생각대로 누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그 집을 내가 돈 주고 사더라도 제가 거기서 거주하지 않으면 남이 그냥 들어서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제 집이 아닌 거예요. 그날부터는.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소유의 개념, 그러니까 지구가 다 우리 인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재앙들도 생기고 그렇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세종 이제 스마트시티를 짓는데 네. 그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네. low impact development라는 거를 가치를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의 지형을 그대로 놔두고 네. 그냥 마치 나뭇가지에 새 집이 그냥 이렇게 딱 얹혀지듯이 네. 예, 그 도시의 뭐 산, 언덕 이걸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도시가 이렇게 살포시 않도록 네, 도시를 짓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 너무너무 반대가 심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지형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뭐 상하수도만 해도 네.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테크가 필요하고 그럼 비용이 더 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흙을 어디서 가져와서 지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그냥 도시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산을 깎고요. 계곡을 메워서 절토, 성토를 해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도시를 지으면 그게 제일 기술적으로도 쉽고 예, 싸게 그 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신도시들이 다 눈 가리고 가서 짠 보여주면 여기가 모르겠네요. 동탄인지 위례인지 판교인지 일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시, 그 지역의 특색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뭐 유럽 보시면은 막 저 산에다가 사람들이 진짜 적응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러니까요. 살고 근데 네. 그 집을 보겠다고 또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사진 찍고 사람들은 그게 그 유럽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네.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해 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더 들이고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네. 그 자연을 보존하면서 그 도시를 만들까. 결국은 자연하고의 공생인 거죠. 네, 네, 되게 네.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거를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신도시를 개발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거를 해보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네, 반대가 너무 심하고. 이것도 역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이. 저희가 결국은 정말 지키고 싶은 산 하나를 자르게 됐는데 네, 네, 제가 술을 못하는 제가 그날 처음 술을 마음이 근데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아. 그 산에만 고라니가 200마리가 살거든요. 근데 산 하나를 자른다는 거는 진짜 그 많은 생태계를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 산을 자르면 그 고라니가 다른 산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잘 적응하지 못해서 다 네. 죽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불행한 선택인데 네. 예, 뭐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사고로 보자면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예, 네. 그런 압력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우리가 자연을 말할 때 흔히 나무와 숲, 뭐 지금도 그린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에는 그런 그 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있죠. 물론이죠. 네, 도시 내 그 동물권의 보장을 주장하면서 동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태계 중심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편의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연과 도시가 서로 화합된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까? 네, 이번에는 이 문제를 두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를 지으려고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다 보면은 네.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거냐 네. 그걸 예측해서 우리가 지금 지으려는 이 도시는 뭐 2만 3천 명 지금 이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는 2만 3천 명 정도가 머물 공간을 플래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도시에 어느 도시가 있으면 거기 이제 숲도 있고 네. 그럼 그 숲에는 어떤 동물이 얼마나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네. 그러면 우리가 도시를 지으면 이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네. 어떻게 살고를 계획할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록, 연구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동물 연구하는 사람분들은 그건 해요. 그러니까 제가 GIS를 해서 네.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들 보니까 박사과정 친구들 보니까 이제 뭐 조류의 이동 경로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뭐죠 캠 걸어놓고서 네, 이게 네. 이동 경로를 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환경 단체에 문의를 하면 네. 환경 단체가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이런 동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호해달라, 알아달라, 이렇게 해달라. 네. 네, 근데 그 환경단체는 대개 그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들은 개발하려고 하고 이들은 반대하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정보를 적극 받아서 그거를 도시를 개발하는데 잘 활용하려는 얘들은 드문 거예요. 서로 그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죠. 입장이 잘 다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네. 서로 협의가 필요하죠. 네네네. 합의가 필요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마냥 도시를 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필요하지만 또 환경단체의 주장 중에는 상당히 일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그 도시 근처의 자연 환경, 특히나 동물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그것들의 이동을 포함한 기본 계획, 개발 계획을 세운 예는 지금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저는 일단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지금 반려동물들. 네. 그것들에 대한 고려도 도시 계획을 하는 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예 반려동물 고려하지 키우는 않는 인구가 거죠.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근데 이제 디벨로퍼들은 좀 약간 좀 돈이 보이면 하니까 사실 1인 가구들이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을 위한 오피스텔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예. 1층에는 리테일인데 반려동물이 갈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좀 헤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예, 펫샵이 있고요. 옥상은 이제 약간 좀 큰 빌딩이라고 하면 옥상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이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산책로 같은 것도 마련한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 차원으로 이제 확장된 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개를 키우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요. 근데 이쪽을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 제가 제주도에 봤을 때 어떤 일을 발견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하고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끝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주도는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제주도에 갔더니 어떤 지역에서는 조그만 개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더라고요. 네.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와서 반려동물 거기다 버리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있으니까 아예 못 오는 거죠, 사실은요. 예. 너무 그래서 잔인하다. 그래서 이게 물론 반려동물의 어떤 권익을 위한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의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서도 문제가 컸잖아요. 외로우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뭐 입양을 했다가 혹은 심지어 그 유럽에서는 강아지가 있으면 그 외출이 가능했던 락다운 시기가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강아지를 렌트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입양했다가 이제 좀 살만하고 뭐 백신을 맞았다, 나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다 이러면은 그냥 뭐 그렇게 가차 없이 잔인하게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 같은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하신 대로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태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게 전혀 배려가 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주차 공간 생각 안 했다가 막 지금 난리가 난 그런 단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아마 계획이 지금부터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런 네. 오피스텔 막 네, 나오고 네. 펫샵 뭐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늘어날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고라니가 이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막 로드킬이 막 벌어지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적으로 파악하고 네. 전체적인 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네. 그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거를 도시계획 수준에서 적극 고려하는 거. 네. 예, 저는 그런 거는 진짜 빨리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외신에서 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도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막 와서 돌아다니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심지어 그래서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어쩌면 원래 쟤네 집인데 쟤네도 여기 살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다 너무 침해해가지고 그냥 도시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화합을 해서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너무 네. 좋았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는 장들이 전 못 본 것 같아서 네. 말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즐거웠고 네.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예, 뭐 저도 사실 좀 부동산 인간인데 저기 왜 저를 초대했는지 잘 몰랐었는데 예,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약간 말씀드린 것 같고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네.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건 인간과 생태의 어떤 조화. 근데 우리 이미 선조들이 성조심리라는 컨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잘 보듬고 그걸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아까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도시가. 그리고 주거 공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공존해야만 하는 다른 자연과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자연이 화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보다는 균형을 추구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지구를 공유하기 위해 보다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다루는 도시의 인공과 자연에 대해서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나누신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